오늘은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과 혈액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우고 왔을 거예요.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었죠. 그 중에서 체액성 면역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침입 물질,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물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인 항원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그걸 식균작용으로 이제 먹는다고 했죠.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으로 이제 그걸 분해를 하고 나면 이제 항원이 가진 구조의 일부를 표면에 노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면에 노출해서 이제 항원의 구조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보조 T 림프구, 헬퍼 T셀이 그 신호를 받는다고 했고, 그래서 그 신호를 또 누가 받냐면 B 림프구, 백혈구 중에 하나인 B 림프구가 요 신호를 받아서 역할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역할이 나눠지는 걸 분화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분화가 돼서 하나는 형질세포, 그 다음에 하나는 기억세포로 역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질세포에서는 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여기서 이제 항원이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든다고 했고, 이런 과정으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세포는 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항원의 구조를 기억하게 되고, 나중에 재침입했을 때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쉽게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항체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항체의 구조를 조금 보면, 항체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얘를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기도 해요. 4개의 단백질이 왜 4개냐면 여기 작은 단백질 경쇄라고 하는데, 작은 단백질 2개랑 또 뭐가 있냐면 큰 단백질 중쇄라고 하는 큰 단백질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큰 단백질 2개랑 작은 단백질 2개가 서로 이렇게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공유 결합의 한 종류로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가 항체 하나로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좀 자세히 볼 건데, 얘가 가변 부위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불변 부위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변 부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가변 부위는 변하는 부위를 가변 부위라고 하겠죠. 변하지 않는 부위를 불변 부위라고 할 건데, 이 불변 부위에 대해서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가변 부위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가변 부위에는 뭐가 있냐면 항원이랑 결합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원이랑 이렇게 여기서 결합하는 항원 결합 부위가 존재하는 부위를 가변 부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항원이랑 결합을 합니다. 근데 지구상에 이제 내가 만들지 않은 외부 침입 물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꽃가루도 있고 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구조를 가진 항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항체를 만들려면 항원 결합 부위가 굉장히 다양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항원이 들어오면 얘랑은 결합할 수 있지만 모든 항원이 다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원마다 항원 결합 부위도 또 똑같이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가변 부위에 항원의 구조에 맞는 다양한 항원 결합 부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변 부위에 있는 항원 결합 부위에서 항원이랑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을 볼 건데요. 얘는 좀 정의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는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항원과만 결합한다. 그리고 구조가 안 맞을 경우에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조금 뜯어서 보면, 항체에는 아까 항원이랑 결합하는 항원 결합 부위가 있다고 했죠. 이 부위에 맞는 구조를 가진 항원과만 결합한다. 그러니까 퍼즐처럼 결합할 때 구조가 안 맞으면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퍼즐도 맞힐 때도 구조가 안 맞으면 이렇게 결합이 안 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항체에 자세히 보면 항체에는 항원이랑 결합하는 항원 결합 부위가 있는데, 이 항원 결합 부위의 모양이랑 항원이 가진 모양이 맞아야만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항원이 가진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항체에 있는 항원 결합 부위랑 구조가 맞지 않으면 결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고, 그래서 만약에 구조가 맞으면 항원 하나에도 항체가 여러 개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원 하나에 여러 가지 항체가 결합하면서 항체가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본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단백질일 뿐인데 항원에 항체가 왜 결합해야 하냐, 그 자체로서 무슨 기능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항원이 혼자 있는 것보다 항체가 여러 개가 결합하면 무게 자체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기능을 못하게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가라앉을 수도 있고 가라앉음. 그 다음에 이제 항원이 다 혼자 떠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항체가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모아 놓으면 백혈구가 작용하기 쉬울 거예요. 이 백혈구 중에 이제 항원을 먹어서 없애는 식균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죠. 식균 작용을 할 때 이렇게 덩어리져서 뭉쳐 있으면 식균 작용을 하기 훨씬 쉽게 항체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면역 단백질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면역 단백질의 기능을 하려면 항원의 구조와 그리고 항체가 가진 항원 결합 부위의 구조가 맞아야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혈액형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혈액형은 뭐 ABO식 혈액형만 있는 게 아니고 뭐 RH식 혈액형, 뭐 루이스 혈액형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ABO식 혈액형이랑 RH식 혈액형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적혈구 표면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혈액형을 다 나누거든요. 적혈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혈액을 이제 원심 분리시켜서 층을 나눠볼 수 있는데, 층을 나눠보면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게 되고 가벼운 것들은 위에 뜨게 돼요. 그래서 무거운 게 가라앉은 게 혈구, 뭐 적혈구나 백혈구처럼 무거운 세포들이 가라앉게 되고, 가벼운 게 위로 뜨는 층을 혈장 층이라고 하는데, 이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다고 했고, 혈장에는 가벼운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무기압류나 아니면 단백질, 뭐 이런 등등의 혈구보다 좀 가벼운 물질들이 떠 있고요, 등등에. 그리고 보통 색을 보면 투명하거나 살짝 노르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혈구 안에 있는 적혈구를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이 적혈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혈구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타원형에 이렇게 안에가 움푹 파여 있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매끈한 적혈구 표면이 매끈하기도 하지만 몇 개의 당의 사실들이 겉에 드러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당 사실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같은 당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당 구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당의 사실들이 겉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응집원이라고 붙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혈액의 응집에 관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응집원, 어떤 당의 사실, 어떤 당의 구조를 가졌냐, 뭐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누었는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A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가 노출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응집원 A가 가진 특유의 당과 특유의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집원 A는 이런 세모 모양을 가졌구나 라고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B형이 가지고 있는 걸 응집원 B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집원 B는 응집원 A와 다른 구조를 가져요. 다른 구조를 가지면서 적혈구 표면에 노출되어 있고, AB형은 A형이 가졌던 응집원 A도 갖고 있고 B형이 가졌던 응집원 B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O형은 아무 응집원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매끈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응집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응집원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항원 항체 중에 항원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항원의 기능을 해서 만약에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피에 들어가면 얘가 항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체랑 결합해서 혈액을 응집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원의 기능을 하는데, 다른 사람, 혈액형이 다른 사람 피에서는 그 피를 응집시키기도 한다라고 해서 응집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항원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항체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의 기능을 하는 걸 응집소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집소는 항체의 기능을 한다 라는 걸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어디에 있냐면 혈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배웠듯이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단백질은 혈구보다 조금 더 가벼워서 위에 뜨고, 혈장을 보면 혈장 안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항체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응집소 알파라는 게 있고 응집소 베타라는 게 있대요. 응집소 알파 베타를 한번 그림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응집소 알파는 지금 이제 항체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항체의 구조를 띠고 있고, 얘 가변 부위를 자세히 보니까 항원 결합 부위, 항원이랑 결합하고 있는 부위가 이렇게 세모난 구조로 생겼어요. 그럼 얘는 응집원 A랑 B 중에 응집원 A랑 만나면 서로 결합할 거예요.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따라서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의 항원 결합 부위가 구조가 맞기 때문에 얘는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이게 되면 뭉치는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응집원 B는 뭐랑 결합하게 되냐면 구조가 맞아야 되니까 응집소 베타를 한번 볼게요. 베타를 보면 이제 항원 결합 부위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러면 얘는 응집원 B랑 구조가 맞죠. 그래서 응집원 B랑 응집소 베타는 구조가 맞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따라서 만나면 결합해서 P가 응집됩니다. 그래서 얘가 항원의 기능을 하고 응집소가 항체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응집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피는 순환해야 하고 순환하면서 우리 몸의 다양한 성분들을 온몸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피는 응집되면 안 돼요. 피는 우리 몸을 잘 순환하고 물질 교환의 주체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A형인 사람 자체는 응집원 A를 적혈구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응집원 A랑 구조가 맞아서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피가 응집돼서 뭉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가 뭉치게 되고 기능을 못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으니까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합하지 못하는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응집원 A의 이 항원의 구조랑 응집소 알파, 이 항체에 있는 항원 결합 부위의 구조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때문에 결합을 못하게 되겠죠. 결합을 못하니까 피가 뭉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피가 잘 순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형인 사람도 같이 보겠습니다. B형인 사람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고 응집원 A랑 구조가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B형인 사람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맞아서 이제 항체가 가진 항원 결합 부위랑 이 항원의 구조가 같아서 결합을 해서 응집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B형인 사람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B형인 사람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고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따라서 혈액이 응집되지 않고 잘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B형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AB형인 사람은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응집소 알파도 가지면 안 되죠. 응집소 알파를 가지면 응집소 알파랑 응집원 A랑 결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뭉쳐서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똑같이 이제 AB형은 응집소 베타도 가지면 안 되겠죠. 만약에 베타가 있으면 응집원 B 랑 뭉쳐서 결합해서 혈액을 응집시킬 거기 때문에 둘 다 가지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형인 사람은 아무 응집원도 없다고 했잖아요. 항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이 없으니까 항체가 있어도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의 정의를 여기에 적용시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가 있으니까 응집원 A는 응집소 알파랑 구조가 맞아서 결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하게 되면 혈액이 응집되고 뭉쳐서 순환하지 못한다. 그래서 A형인 사람은 구조가 맞지 않아서 결합하지 않는 베타를 갖는다라는 걸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집소 알파는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항 A 혈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집소 베타는 항 B 혈청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아까 혈장 얘기를 하다 보니 혈청이 낯설 수 있어요. 근데 혈청과 혈장은 사실 차이가 있긴 해요. 이제 혈장에는 다양한 물이나 단백질이나 무기염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혈장 성분 중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제 걔를 빼면 혈청이 되는데 이 혈청에도 똑같이 혈장처럼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 A 혈청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이제 응집원 A랑 결합하는 응집소 알파가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항 B 혈청은 응집원 B랑 결합하는 모양이 맞아서 구조가 맞아서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 베타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피를 조금씩 얻어서 실험을 한 걸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기 말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실험을 해보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이는 안티 A 세럼이랑 안티 B 세럼 있죠? 얘는 항 A 혈청이고 항 A 혈청, 그 다음에 안티 B 세럼은 항 B 혈청이에요. 혈청에는 항체가 있다고 했죠. 근데 항 A 혈청은 응집원 A랑 결합하니까 여기 안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고 했죠. 응집소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항 B 혈청은 응집원 B랑 결합하는 항체가 있으니까 얘는 응집소 베타가 여기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응집소 알파를 가진 항 A 혈청을 놓고 거기에 피를 한두 방울 떨어뜨렸더니 피가 잘 흐르는, 뭉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 낀 것처럼 적혈구들끼리 뭉쳐 있어요.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난 걸 보통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응집소 알파랑 적혈구가 결합해서 응집을 했다는 건 여기 안에 피의 적혈구에 응집원 A가 있으니까 알파랑 같이 결합했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사람의 피로 똑같은 실험을 한 건데 이제 응집소 베타가 있는 항 B혈청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어떤 사람의 피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똑같이 고춧가루 낀 것처럼 적혈구들이 뭉쳤어요. 그러면 응집소 베타랑 결합하려면 이 적혈구 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 구조가 맞는 응집원 B가 있겠죠. 동일한 사람이 피로 했을 때 응집원 A도 있는 걸 이제 응집소 알파로 확인했고 응집원 B가 있는 걸 응집소 베타에서 응집 반응으로 확인했어요. 여기서도 응집이 됐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응집이 된 걸 보고 이 사람의 피는 AB형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액형, AB오식 혈액형을 파악할 수 있고 이건 사실 제 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피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의 피인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걸 분석해 봅시다. 아까랑은 좀 모양이 다르죠. 아까는 뭐 고춧가루가 낀 것처럼 적혈구가 응집되어서 뭉쳐 있었는데 얘는 뭐 뭉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 A 혈청, 얘는 항 A 혈청이니까 응집원 A랑 결합하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액체를 쓴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항 B 혈청을 쓴 거예요. 응집원 B랑 결합하는 응집소 베타가 있는 혈청을 쓴 겁니다. 근데 뭐 아무런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다. 여기서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걸 마이너스로 표현해요, 보통. 그다음에 오른쪽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적혈구가 뭉쳐져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고춧가루 낀 것처럼. 그래서 응집이 둘 다 안 됐으면 응집소 알파랑 반응하는 응집원 A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랑 결합하는 응집원 뭐가 없을까요? 응집원 B가 없겠죠. 그러니까 응집원 A도 없고 응집원 B도 없다 라고 하면 우린 그걸 O형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O형 선생님의 피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볼게요. 똑같은 과정인데 응집소 알파가 있는 항 A 혈청이랑 피를 반응시켰을 때는 응집이 안 됐어요. 근데 항 B 혈청, 다르게 말하면 응집소 베타가 있는 걸 썼을 때는 이렇게 적혈구가 뭉친 게 보이죠? 응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말은 응집소 알파랑 결합하는 응집원 A는 이 사람한테 저는 없고 응집소 베타랑 결합하는 응집원 B는 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의 P는 B형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형 사람의 P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AB오식 혈액형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열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수열 관계를 추측할 때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열을 한다는 건 피를 뽑아서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피가 필요해서 받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피를 주었을 때 잘못 주고 나면 이제 받은 피와 내가 원래 있던 받은 사람의 원래 있던 피랑 이제 준 사람의 들어온 피랑 뭉쳐서 응집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 응집되면 적혈구가 파괴되기도 하고 혈관을 막기도 해요. 그래서 수혈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원래 원칙상 수혈은 동일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합니다. 근데 소량 수혈이라고 해서 한 200ml 정도는 소량 수혈은 다른 사람 혈액형이 달라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고려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주는 사람의 응집원을 고려해야 돼요.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볼게요. 뭘 고려해 볼 거냐? 우리 B형이랑 AB형 얘기 한번 해볼까요? B형은 뭘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응집원 B가 있으니까 B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만약에 B형이 AB형한테 P를 주면 AB형인 사람은 지금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집원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응집소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B형이 준 피에서 응집원 B가 있어도 여기 AB형인 사람한테서 응집소 베타가 없기 때문에 이 받은 피가 응집되지 않겠죠. 뭉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피를 소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AB형은 뭐 받기만 하냐? AB형이 뭐 A형한테 줄 수 없냐? 이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B형이 A형한테 피를 주려면
A, B형이 주는 사람이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을 고려해 볼게요. A, B형은 응집원이 A도 있고 B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A형은 응집소가 뭐가 있냐면 응집소가 A형이니까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소 베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 이렇게 주게 되면 A, B형 사람이 P 중에 응집원 B랑 그리고 A형인 사람의 응집소 베타가 뭉치게 되겠죠. 응집원 B랑 응집소 베타가 서로 결합하게 되면서 P가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P가 굳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소량 수혈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P를 줄 때는 뭘 고려하냐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를 고려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O형이 지금 O형은 B형한테도 줄 수 있고 AB형한테도 그리고 A형한테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O형은 일단 응집원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응집원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는 항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항원이 없기 때문에 B형이나 AB형이나 A형이 어떤 항체, 어떤 응집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응집원, 항원이 없기 때문에 결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응집이 안 되기 때문에 O형은 누구에게도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AB형을 한번 봐봅시다. AB형은 받는 사람 계속 받기만 해요. 누구한테 받냐면 B형한테도, O형한테도, A형한테도 받기만 해요. 그 이유가 아까 받는 사람은 응집소를 고려한다고 했어요. 근데 AB형은 응집원 A랑 응집원 B가 있기 때문에 응집소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뭐 B형이 응집원 B를 주든 A형이 응집원 A를 주든 어떤 걸 줘도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정리하면 주는 사람은 응집원을 고려해야 되고 항원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응집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얘기하고 나면 똑똑한 친구들은 주는 사람은 왜 응집원만 고려하냐 이제 P라는 건 혈구도 있고 혈장도 있는데 여기서 응집소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응집소 주는 사람의 응집소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주는 사람의 응집소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P를 줄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응집소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얘가 막 응집 반응을 크게 일으킬 만큼의 반응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응집소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해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만 고려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RH식 혈액형까지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RH식 혈액형도 ABO식 혈액형처럼 적혈구 표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로 나누는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응집원의 유무에 따라서 RH 응집원이 존재하면 RH 플러스 그다음에 RH 응집원이 없으면 RH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RH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 RH 마이너스인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RH 플러스인 사람은 RH 응집원, 항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인 응집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P가 뭉칠 테니까. 그러면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응집원이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도 원래는 응집소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항원인 RH 플러스 항원에 노출이 되면 항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항원을 인식해서 그 이후에 항체 역할을 하는 응집소, RH 응집소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액형을 나눠봤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의 정의를 혈액형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의 역할을 응집원이 하고 항체의 역할을 응집소가 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응집이 되고 어떨 때는 응집이 안 되는지를 잘 판별하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